잘못하다가는 계엄이 위법한 거를 알면서도 말리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방조범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황이 없어가지고 계엄이 위법한지를 몰랐어요.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 근데 법원 입장에서 이거 설득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는 한 가지 지점 꼽자면, 아니 그러면 왜 반대하냐 이거예요. 본인이 계엄이 위법한지를 확신이 없는데 왜 반대하냐, 그냥 외환시장이 걱정돼서. 어제 MBC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일반 이적죄로 지금 윤석열 또 기소가 돼 있죠. 그런데 그 공소장 내용을 보니까 정말 아슬아슬했더군요. 저는 어제 그 보도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분노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하늘이 우리나라를 지키셨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으로부터 도발을 유도해서 우리나라를 전쟁 상태로까지 만들어서 계엄을 발동하고 그걸 빌미로 정권을 계속 연장해 보려고 하는 그런 획책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요. 비상계엄 16일 전인, 그러니까 11월 17일에 그때 우리 기억하는 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육군 최전방부대 대공포를 전진 배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용현이 그 다음날 새벽에 합참 지휘통제실을 찾아서 오물풍선 날아오면 타격하라. 그러니까 즉각 30mm 대공포의 발사각을 높여서 고각 발사를 위한 조준에 들어갔는데 합참이 이거 발사하면 안 된다 해서 실제 발사는 안 됐어요. 그랬는데 열흘 뒤에 11월 28일에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을 내려보내니까 김용현이가 또 한 번 격추시켜라. 이때도 합참이 행동에 나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용현이가 자신의 육사 후배 합참 작전본부장 이승호를 따로 불러가지고 야, 원점 타격해야 돼. 내가 직접 지휘권을 행사해서 지상작전사령부에 지시하겠다. 이렇게까지 압박을 했는데 육사 후배의 이승호가 이건 상식에 벗어나는 일인 것 같아가지고 이때부터 김용현 지시에 반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11월 28일인데 계엄이 언제입니까? 그로부터 닷새 뒤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죠. 이걸 보면 뭐 드론 날리고 이런 것은 다 이제 우리가 드러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발사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최소한도 이건 뭐 전면전까지는 몰라도 국지전까지 가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네, 맞습니다. 그 과거에 김관진 장관 시절인가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원점 타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뭐 연평도 포격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병사들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병사 몇 명쯤 죽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대통령으로 있었다는 게 정말 소름 끼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반도에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단순히 국지전으로 정말 끝날 것이냐 아니면 우발적 충돌로 전면전으로 비화할 것이냐 이거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한국에 어찌 보면 독재 정권을 불신했던 것도 이제 그런 데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전 통제권도 미국이 이양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정권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도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실제로 그런 행동들을 옮기려고 했다는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저히 납득도 안 되고 정말 분노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서호님, 밝혀진 것만 이 정도니 얼마나 미친 짓을 했을지 짐작도 안 갑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고 김용현은 국방장관이죠.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거고 김용현은 국방장관, 나라 국방 지키라고 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갑자기. 예.
그거 좀 이따가 다루겠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면 제가 당황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짓을 해서라도 전쟁 일으키려고 했다는 거 알지요? 알았는데 이렇게 탁탁 나오잖아요. 근데 강수영 변호사님, 이제 우리가 네.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냥 단순히 외환 유치 이렇게 생각했는데 법조문을 보면 외환 유치죄를 적용하려면 적과 통모를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 때문에 외환 유치는 아니고 그렇죠. 이적으로 이제 기소를 한 건데 네. 궁금한 것은 네. 내란과 외환의 죄를 이제 다 저지른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게 외환이죠. 외환의 장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그걸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윤석열이 풀려날까 그걸 제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걸 가지고 구속영장을 따로 청구를 안 해도 기소를 하면 이걸로 다시 연장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영장을 새로 발부할 수 있는 거죠. 별개의 공수사실로 예. 별도로 기소가 되면 그 재판부에서 영장을 새로 발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법원 입장에서 이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건데요.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소 제기됐을 때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제기가 돼서 재판에 잘 출석을 한다면은 영장 발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근데 지금 이 사안은 워낙 특수한 사안이고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풀려났을 때 증거인멸에 우리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혹시 지기현 재판부가 1월까지 안 되겠는데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예. 그럼 국민들 여론이 엄청나게 들끓을 것이고 법원에 대한 근본적 신뢰가 다 무너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 그 기소된 그 재판부에서는 이건 풀어줬다가는 정말로 법원 문 닫는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법원을 위해서 영장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공범들 혹은 증언대 설 사람들 또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재판이 다 오염되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뭐 한시도 틈을 주지 않고 바로 영장 발부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할 거고요. 지금 그 재판부는 배당이 됐습니까? 아직 그 정보는 지금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이적과 관련해 가지고. 네, 아마 직위원 재판부에는 배당이 안 될 겁니다. 그쪽으로 가면은 또 안 되겠죠. 그건 난리 나죠. 아니 직위원 같은 경우에 12월 중에 끝내겠다고 해놓고 이제 또 1월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1월에 결심한다는 거죠. 그렇죠. 선고는 그러면 1월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1월 안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 2, 3주 만에 판결 선고하겠다는 거예요. 공판을 종결한 다음에. 근데 지금 법원 어제 이제 공지가 나왔는데 12월 마지막 주부터 1월 첫 주를 이제 휴정기라 그래서 법정이 쉬는 이제 휴가 기간으로 이제 공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직연하는 얘기는 휴가 기간도 반납하고 휴가 기간에 재판을 하겠다. 뭐 대단한 얘기인 것처럼 한 거거든요. 근데 1월 첫 주까지가 이제 휴정기인데 그 휴정기 기간에 뭐 누가 아파요. 변호사도 아프고 뭐 윤석열도 아프고 누구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미뤄진다. 그랬다가 만약에 종결이 안 되면 그 상황은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럼 판결 선고를 뭐 1, 2주 만에 급속으로 할 거냐. 이 방대하고 엄청난 증인 수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 국민들의 신뢰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불신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재판 진행을 이렇게 느리게 해서는 안 됐었던 거예요. 안 되죠. 예. 근데 지금 뭐 거의 뭐 1심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갑자기 또 재판부를 뭐 바꾼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해서 다 옮겨 이렇게 해버리면 또 지연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지금은 잠정적으로 그런데 뭐 어차피 항소심으로 갈 거고요. 이 사건은 항소심 가서는 제발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화살처럼 날아가는 속도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원에 대한 신뢰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직위원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는 사실 진작 설치를 했어야 될 일인데 네. 그거 결단을 못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방금 강수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와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면 더 늦어질 수도 있으니 일단은 직위원이가 장난을 못 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중관 부장판사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나마 기대를 갖는 게 한덕수는 지금 선고를 미리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덕수에 대해서 이중관 부장판사가 제대로 선고를 하면 직위원인들 장난칠 수 있겠냐?
이제 우리는 그나마 거기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승환 부장판사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그래도 위로를 받는다. 그래도 법원에 조금은 희망을 걸게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법원이 정말 이 사건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승환 판사가 보여주는 증인에 대해서 뭐 안 나오면은 소환을 하겠다. 그리고 한덕수가 법과지처럼 빠져나가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짚는 부분 여러 가지 보면서 국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판결이 또 어떻게 나냐입니다. 그 판결에 따라서 한덕수뿐만 아니라 지금 뭐 사실은 줄줄이 엮여 있는 최상모, 이상민 등도 영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내란수계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환 부장판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법원을 개혁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내란과 관련된 이 재판 그리고 윤석열을 둘러싼 여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려주시느냐가 저는 국회에서 만드는 어떤 제도보다도 강력하게 법원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시험대가 불 거라고 봅니다. 부디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이 기류가 바꿔질 수 있는 엄중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매우 중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판 뭐 하면 뭐 합니까? 선고 제대로 해야죠. 윤석열 내란 수괴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되고요. 큐트베이글 50님 직위원 반드시 판사 자격 박탈해야 됩니다. 직위원은 판사 자격 없습니다. 살다 이런 미친 재판은 처음 봅니다. 그러셨는데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직위원 판사 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 없습니다. 일단 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지금 얼마나 엄중한 재판입니까? 그런데 중계를 해서 보니까 직위원은요. 이 엄중한 재판에 도저히 적당한 판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 데 가서 일반 가볍게 하는 거 하면은 뭐 판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란 재판 아닙니까? 근데 말하는 것마다 보십시오. 그렇죠? 그렇죠? 이건 아니죠. 하여튼 지금 일단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1심 재판 끝나면 이제 항소심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직위원이 삶아야 합니다. 사냥이 끝나면 반드시 삶아야죠.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직위원에게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걸로 윤석열을 풀어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죄입니다. 왜 죄냐? 본인이 판단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50년입니까? 60년입니까? 우리나라 재판부 생긴 게? 네, 60년 넘었죠. 60년 넘었죠. 그때까지 한 번도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 기간을 산정한 적이 없어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석열을 풀어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까지 법원이 잘못 계산했구나 이런 설계를 만든 것이 된다면 그다음부터 다 시간으로 가야죠. 그 다음엔 다시 다 날로 돌아가요. 전무후무해요. 윤석열만 시간으로 풀어줬어요. 이건 죄입니다. 이건 직권남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걷다 대고 검찰은 항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지금 뭐 항명이니 뭐 대장동 항소 포기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일선 검사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에는 사실 이 대장동 항소 포기했는지 이건 일선 검사들 지금 평검사들 관심이 없어요. 지금 뭐 검난이라고는 하지만 지검장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떠드는 건데 평검사들은 실무 열심히 하고 지금 조사하고 뭐 공판 열심히 참여하는 그 검사들은 관심이 없고 제일 충격받았던 게 직위원의 그 구속 취소 결정이었어요. 앞으로 우리 실무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렇죠. 아니 이건 도대체가 이때까지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 잘못 계산하면 다 풀려나는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도 공소 제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달라. 차라리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면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확고한 기준이 돼버려요. 근데 대법원까지 못 가게 항고를 안 해버렸잖아요, 검찰이. 근데 지휘부는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해요. 지검장들 조용해. 그러니까 일선검사들, 평검사들이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되나? 그것 때문에 평검사들이 흔들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분노해야 될 때는 하지 않고 평검사들이 분노할 때는 조용하다가 지검장들이 아무도 평검사들 관심 없는데 지검장들끼리 지금 일어나가지고 난리친다는 것은 정치적인 동기가 있는 것이 명확하다. 그러니까 혼을 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강등이든 뭐든 다양한 얘기 나오는데 이게 뭐 지금 뭐 보수 언론들 읽어보면은
아니 질문하는 거 가지고 징계하는 게 말이 되냐고 막 들불처럼 난리예요 이게. 저는 이것도 다 동맹관계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한 질문이 아니죠. 정치적 의도를 가진 질문이고 그게 단합된 질문이기 때문에 정치 활동으로 보고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직위원 절대 용서 안 됩니다. 이거 재판 끝난 다음에 반드시 삶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물을 끓입시다. 잘하는 사람은 칭찬해 줘야 됩니다. 못하는 놈은 많이 혼내고 그리고 잘하는 사람은 칭찬해 주고 그게 사실은 신상필벌의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중관 부장판사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이중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재판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상목 증인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그 특유의 날카로운 질문 딱딱 하는 거 보면서 그래 참 잘하는구나 하는데 특히 제 가슴을 울린 게 하나 있었어요. 최상목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뭐 자기는 반대했다라고 하면서 또 불리한 얘기는 말 안 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증인도 법대 나왔죠? 법학 전공했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몰라서 물어본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중관 부장판사 어디 나왔나? 서울대. 서울법대 나왔더라고요. 최상목이 어디 나왔나? 서울법대 나왔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서울법대 선배인 거를. 그 얘기는 뭘까요? 너 같은 놈이 선배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너 법대 나왔다며? 법대 나왔다고 그렇게 기술 부린다고 여기서 통할 것 같냐? 그런 경고도 들어있고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이때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기억이 날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기억이 날 텐데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정족수 11명이 충족이 된 상황인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피고인도 그때 상황에서 비상경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뭐 저 당시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증인은 계속 뭔가를 읽어보시는 것 같고 네, 전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3번 접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여러 번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고요. 증인의 어떤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아니면 그 당시의 정치 상황에 비추어서 예컨대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행 체제 유지하기 위한다든지 이런 다른 목적이 있어서 문건 내용을 지금 확인해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뭐 국회 관련 자금 차단 이런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 입법기구도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증인은 뭐 경제 관료이시긴 하지만 법대 나오셨고 법학을 전공하신 거죠? 물질적으로는? 네, 학부는 법대를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내용이 아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보는 거랑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취지는 이걸 봤을 때 굉장히 법을 안 아시는 분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 내용을 제 기억으로는 저 내용을 인지를 했던 거는 우리 간부의 말밑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봤을 때는 조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비비나 보조금을 지금 어떻게 확보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좀 이 예산 프로세스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나중에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저 내용을 재판장님처럼 말씀하실 수 있지만 당시 대접견실 상황은 적어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계엄 상황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때 그 대접견실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집중할 당시엔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때 외환시장이 열려 있었거든요. 미국이나 경우에는 지금 낮이지 않습니까? 유럽은. 그러면은 한국에서 계엄이 있었다는 상황을 하면 한국의 금융시장이나 한국의 신인도나 이런 분이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을까? 저는 안에 앉아 있지만 그 부분이 저로서는 저도 평생 경제관료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그 부분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님 일단 보신 소감을 좀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차장목
전 부총리가요 소심한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해요. 이전에도 그렇지 그렇게 않으신 분이야 우리 김성한 평론가. 이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이 선택적 분노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도 선택적 기억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는 명확하게 지금 기억을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말하고 싶지 않거나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얘기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할 때 그 기억들은 거의 순간순간에 초 단위로 기억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지금 저렇게 선택적으로 기억하기가 어렵거든요. 전체적으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선택적으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기억이 통으로 사라지거나 아주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자기가 한 행동이나 말하고 싶어 하는 거는 굉장히 기억을 잘하고 자기와 관련해서 불리한 내용은 전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비상입법기구 설치하는 거 그 문건 건네줬을 때 그 문건 글자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그 글자를 잘 못 읽었다는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안경 뻔하게 쓰고 있고 자기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글자에 뭐가 적혀 있는지 틀림없이 봤을 텐데 그 종이를 통으로 갖다 건네줬는데도 불구하고 3번 접혀 있었다고 나중에 가서 거짓말하고 나니까 계속 자기가 또 다른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저 사람은 한독수만큼은 아니지만 이전에도 저렇게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여왔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소심한 기회주의자. 참 우리 김성한 평론가님 점잖으세요. 제가 참 신사라고 항상 생각하는데 우리 애청자님들 부산이대희님 주디를 그냥 각 비비볼까? 주디를 막 삐비볼까? 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정말 정의는 살아있다님 뒤통수를 그냥 팍 한 대 때려주고 싶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왜 정의의 여신이 한 손에는 저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사실 저는 칼보다는 법원은 법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법원의 엄중한 판결 땅땅땅 내리치는 걸 딱 들었는데 그 법꾸라지처럼 싹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이진강 부장판사가 망치 들고 탁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 탁 상상이 됐습니다. 그 왜 이진강 부장판사가 비상입법기구나 국회에 관련된 비협조를 얘기했냐면요. 제가 느끼기에는 비상입법 기구라는 것은 국회 해산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법대 나왔으면 이런 거가 얼마나 불법이고 위헌인지 알 텐데 그따위로 얘기한다고? 라고 탁 친 것 같고요. 국회 관련 자금 차단 이런 부분도 탁 짚은 건 뭐냐면 제가 보기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 위헌성을 잘 몰랐다는 식으로 자꾸 빠져나간 부분을 딱 염두에 두고 몰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탁 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법원에 가지고 있는 이 법봉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진강 부장판사가 마음속으로 아마 법봉으로 미꾸라지 탁 내려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 거짓말인 게 너무 명확한 건 저때 당시에 저 상황은 지금 영화를 쓸 수도 있을 거예요. 본인이. 각본을 써서 연극으로 아예 연출할 수 있을 정도로 수도 없이 되뇌었을 거예요. 그날 상황. 왜냐하면 변호사들과 지금 엄청 미팅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변호사들은 수도 없이 질문을 하고 정리를 했어요. 제가 변호사라도 그날 있었던 걸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뭘 가리고 뭘 좀 과장하고 이걸 정할 수 있으니까 일단 말 그대로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스토리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 기억이 안 나야 될 것들을 변호사의 코치를 받은 거죠. 이 부분은 기억이 안 나야 합니다. 오케이. 기억 안 나요.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해야 될 것이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계엄의 위법성, 그러니까 계엄 사유가 있니 없니 그 얘기를 하다가 앵커님 말씀해 주신 법대 나왔죠 증인 이 얘기가 나온 거죠. 아니 계엄 사유가 우리 법에 정한 계엄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법대 나온 당신이 모르냐. 근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첫 그 구속영장 기각 당시에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줄줄이 내란 관련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 당시에 계엄이 위법인지는 잘 알지 못했다. 초등학생도 아는 걸. 그리고 저 같은 또 나이를 어필해서 죄송합니다. 공사학번 같은 이런 젊은 사람들은 계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대를 나와도 계엄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주 사문화된 법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계엄을 경험했잖아요. 살면서. 어떻게 몰라.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저기 CCTV를 우리가 예전에도 공개가 됐을 때 보면 이 원본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안 보이잖아요. 보통 네. 사본만 공개됐는데 어제 원본을 보면 형광펜이 이렇게 칠해져 있었다라는 예. 원본을 딱 들고 나왔는데 공무원이라든가 공직을 하신 분들은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알 겁니다. 아니 그 경제부총리한테 주는 원본에 누가
형광펜을 감히 칠해서 줍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형광펜 칠한 원본을 제가 보기에 그동안 딱 갖고 있다 딱 내세운 건 뭐냐면은 형광펜을 칠한다는 것은 꼼꼼히 읽으면서 중요 내용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지를 한다라는 분이 어제 딱 원본이 공개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 제가 어제 좀 주목해서 봤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안경을 안 써서 기억이 안경을 안 쓰고 있다. 이건 또 뭡니까? 이것도 변호사들이 코치해 주는 건가요? 그렇죠. 뭐. 진짜 너무 치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습지만은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있는 꼼수다. 그렇게 보고 저렇게 목매다는 거죠. 근데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응을 했잖아요. 예. 계엄이 정말 잘못됐다고 자기가 생각하거나 이건 위법 위헌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서든 바로 세울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 권한 대응할 때 오히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어요. 한독수보다는 나았지만 그 명분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혼란 속으로 집어넣으면서 윤석열이 다시 돌아올지 기대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특정 진영에 맞게 대한민국을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계엄이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오히려 계엄의 부당성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혼란들을 어떻게 빨리 수습할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최상목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깨닫지도 잘 않았을 뿐더러 그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그것들을 자기가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사람인 거예요. 정말 비겁한 사람인 겁니다. 김영일님, 드럼통을 트랙터 바가지에 매달아서 오늘같이 시원한 날 찬물에 넣었다 뺐다 하면 기억이 날려나? 김박박 디라라님, 눈도 안 보이고 기억도 안 나는데 공무원 시험 합격은 어떻게 했냐? 한학자 김성동한테 절하고 합격했냐? 근데 강수영 변호사님, 제가 네. 재판을 안 받아봐서 잘 모르는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한번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네. 이렇게 막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법 기술을 부리는 것과 정말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그 유리한가,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한데 왜 이걸 여쭤보냐면 네. 최상목이 반대를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상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증언들도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한덕수한테 50년 공직을 이렇게 마무리할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고, 그렇죠. 이상민이한테는 보이기엔 이상민이 더 나이 들어 보여도 이상민보다 얘가 더 선배인가 봐요. 야, 너야 뭐 예스맨이니까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반말로, 난 처음에 반말했다고 그래서 이상민이가 더 나이 들어 보이던데 찾아봤더니 한두 살 더 윗디다. 아, 안쓰럽습니다. 학교 선배고. 그러면 네. 정말 저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이 전해졌을 때 우리나라 큰 위기가 오니까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입니다. 나 혼자 반대한다고 될 일도 없고, 또 재판장님도 아시겠지만 윤석열 성질이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냥 뭐 욕만 잔뜩 먹고 돌이킬 수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뭐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래도 바지가락이라도 붙잡고 막았어야 되는데 참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재판장이 이 자식 뒤늦게라도 반성하는구나. 대전에 정이 있네. 그래서 좀 봐줄 것 같은데 저렇게 불리한 진술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고 조금 자기한테 유리할 것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게 더 나아요? 당연히 진솔한 게 나은데 이제 저런 이상한 태도는 뭐냐면은 변호사한테 의문을 이제 코치를 받은 부분은 아마 잘못하다가는 계엄이 위법한 거를 알면서도 말리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방조범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 주문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방조범의 핵심 포인트, 계엄이 그 당시에 위법한 것을 인식했습니까와 그 다음에 말릴 수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진술들이 굉장히 흐려져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그리고 중간 과정들이 애매하죠. 뭐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뭐 그 당시에 뭐 안경을 안 썼고 잘 못 봤다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경황이 없어가지고 계엄이 위법한지를 몰랐어요.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 근데 법원 입장에서 이거 설득력이 너무 떨어지는 건 한 가지 지점 꼽자면, 아니 그러면 왜 반대하냐 이거예요. 본인이 계엄이 위법한지를 확신이 없는데 왜 반대하냐. 그냥 외환시장이 걱정돼서 주식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계엄 반대했다. 이게 말이 돼요. 계엄이라는 게 전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인데 지금이 전시 상황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해가지고 반대했다. 이게 논리적인 거지. 내가 전시 상황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계엄은 주식시장을 박살내기 때문에 저는 반대했어요.
어느 판사가 이걸 납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법기술을 부린다 그래도 요건만 딱딱딱딱 범죄 요건만 빠져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기술을 부린지 모르겠지만 법원 입장에선 그 자체가 설득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자충수가 될 텐데 변호사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하기야 뭐 거미줄 최정아님도 정직하면 죄가 더 커집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진실을 알아주는 판사도 있습니다만 그러셨는데 그런데 최상목은 아까 뭐 소심한 기회주의자 점잖게 표현하셨는데 진짜 나쁜 자예요. 보통 나쁜 자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할 때 예를 들면 좀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가로로 2번 접혔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맞아요. 그거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덕수처럼 염치가 있어가지고 뭐 집에 와보니까 뒷주머니 있더라. 이래도 에이 자식 근데 뭘 접어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아주 나쁜 자예요. 그러니까 그 서울법대 가고 고시 합격한 그런 머리를 이런 데다가 써먹는 거죠. 더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자가 경제부총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미국 국채 2억 원을 샀었던 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경제부총리라는 놈이 환율 급등하는 것에다가 베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에? 이건 정말 나쁜 거 아닙니까? 야, 이 진짜 이거 어떻게 삶아야 되죠? 정말 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청문회 때 한번 보실까요? 뭐 가로로 2번 접혔냐 뭐 이렇게 그때 이제 박선원 의원이 질문을 잘했죠. 어떻게 접었어요? 가로로 세로로 한번 그때 보실까요? 그 문건 어떻게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으셨습니까? 접은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로로 접었습니까? 세로로 접었습니까? 뭐 설명을 드리기는 그런데 아니 그래서 쪽지 형태로 접었습니다. 그러면 접혀 있는 상태 이 그 쪽지를 접혀 있는 받았습니다. 상태가 세로입니까? 가로입니까? 가로입니다. 이겁니까? 아니면 가로. 가로로 2번 정도 접혀 있고 가로가 한 번 더 또 접혀 두번 있었습니다. 접혔다 이거죠? 또 한 번 접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접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저는 받아서 그 당시에 쪽지로 인식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거죠. 부총리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이 이 지시 문건을 주시면 국무회의에 빈손으로 갑니까? 서류 가방 들고 가시죠? 저는 그때 사복으로 갔습니다. 사복으로 가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더욱 국무회의가 아니었겠네요. 그죠? 저는 사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밑에 분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의 문건을 펴가지고 검찰에 제출하신 겁니까? 제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제출한 상태에서 이렇게 접혀진 흔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밑에 분이 이거를 다리미질 해가지고 펴가지고 다시 작성해 제출한 그거는 뭐 차관한테 물어보시면 될 텐데요. 접은 아니 상태에서 그러니까 받으신 분이 그러니까 제가 드린 부총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보신 자료가 접히지 않은 자료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요. 저는 예, 그거 기억에 확인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받은 예, 거를 확인될 갖다가 겁니다. 했던 것입니다. 참 거짓말 잘 잡아내죠. 가로로 진짜. 접었어요, 세로로 접었어요. 그런데 저런 거짓말 다 드러납니다. 그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보면 최상목이 문건을 받아서 들여다보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윤석열이가 줍니다. 최상목이한테 펴가지고 윤석열이 대리미질 해갖고 줬네. 그러니까 쳐다봐요. 쭉 들여다봐요. 너 어떻게 해? 보고 있어요. 근데 무슨 가로 세로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저게 만약에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저 지점도 쪽지로 접혀져 있었다보다 더 본질적인 거는 내가 대통령한테 받은 게 아니고 어떤 실무자한테 잡힌 쪽지를 받았다. 맞아요. 그리고 끝까지 안 펴봤기 때문에 나는 이게 그 당시에 계엄의 뭐 구체적인 위법사 이런 걸 몰랐다. 계엄의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이 얘기하려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보고 주고 자기는 한참 읽어보고 내용을 알았잖아요. 그럼 야 저걸 읽고도 저 문건을 읽고도 계엄이 위법하다는 걸 몰랐다고? 바보야? 법대 아니라도 초등학생이라도 알겠다. 저런 기상천외한 문건 내용인데 근데 왜 당신은 막지 않았어? 왜 그때 국무회의 하지 말자 그러고 다 뛰쳐나가자 그러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퇴장합시다 그런다든가 본인이 퇴장을 한다든지
본인이 뭐 스크럼을 짠다든가 왜 그걸 안 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뒤에서 뒷담화 까듯이 한 총회인데 소리나 지르고 만만한 사람한테 대통령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말이야. 너 그게 방조 아니야? 이렇게 몰릴까봐 시종일관 나는 그 당시에 계엄의 내용을 잘 알지 못했어요. 충격받아서 어버버버만 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니 국회 관련 자금 차단이라는 게 이게 그냥 한쪽 문구인가요? 뭐 빨리 모여라 이런 문구예요. 국회 관련 자금 차단을 어떻게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한테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럴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라고. 비상입법기구라는 말이 어떤 거예요? 저분이 무슨 지금 뭐 10대 초등학생이에요? 비상입법기구가 가진 그 얼마나 엄청난 건지 5공화국을 거치고 전두환 행태를 봤던 사람들이 다 친을 떠는 단어인데 이 비상입법기구라는 단어를 보고 기억을 못했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최성모한테 진짜 분노하는 건 뭐냐면 제가 그 대통령 권한대행하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은 거예요. 계엄 이후에 윤석열은 그런 상태고 한덕수도 탄핵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할 때 뭐 했는지 아십니까? 퍼스널 컬러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 사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해주시 아십니까? 떡 맺히는 행사 가지고 떡 치는 행사도 공개된 적이 있어요. 이거 지금 계엄 상황 이후로 즐기느냐? 이런 말이 나왔고요. 국회에서 밀어붙이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계속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가장 문제된 거 헌법재판관 임명 왜 안 했습니까? 헌재에서 문제 있다라고 권한침해다라고 했는데도 안 했어요. 이거는 내란 방조, 내란 공모 혐의도 물론 적용해야 되는 거지만 그 이후에 행태를 지켜봤던 잘 알고 있는 재판부의 입장으로서도 이거 뭐야 계엄에 적극 공모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후에 권한대행으로서 이 상황을 즐겼던 것 아니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좀 말 바꾸겠습니다. 소심한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사악한 기회주의자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기억을 하거든요. 당시에 비상계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최상목이가 받은 걸 누구한테 받았느냐. 왜냐하면 보도가 엇갈렸거든요. 제3자를 통해서 건네받았다는 주장이 있었고 최상목이 직접 받았다는 주장이 있었어요. 당시 검찰 수사 받는 과정에서 최상목이 직접 받았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 보도가 엇갈려가지고 제가 어느 쪽을 맞다고 판단해야 될지가 굉장히 헷갈렸던 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상계엄에 어떤 방식으로든 연루됐다고 하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뻔뻔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제3자로부터 받았다. 쪽지가 3번 접혀 있었다. 나는 보지 않고 바로 차관부한테 건네줬다.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비상입법기구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 계엄이 불법이 되거든요. 그걸 너무 잘하는 거지. 국회의 기능정지라고 하는 문제하고 연결이 된다는 걸 자기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를 쓰고 그걸 부인하고 어찌 보면 나중에 가서 윤석열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아마 갖고 권한대행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용현이가 노상원이랑 짜고 전두환 반란 그리고 박근혜 때 그 조현천 이렇게 딱 경험을 해서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국보위 같은 비상입법기구 설치하는 것 그것을 이제 예산 확보를 최상목이한테 지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상목이 또 악랄한 게 뭐냐면 이걸 쪽지라고 해요. 문건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줬잖아요. 근데 쪽지라고 해요. 그 국회에서 그때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뭐 그런 크기인 것도 몰랐다. 이게 쪽지냐? 이렇게 서영재 의원이 물어보니까 그 장면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쪽지예요? 이런 쪽지 있어요? 당시에는 이런 게 쪽지예요? 이런 게 쪽지예요? 전 받았을 때 그 정도 크기의 종인지 몰랐습니다. A4 용지를 뭐 한두 번 봐요?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내란이잖아요. 내란이에요, 내란. 그럼 내란이라고 고발을 해야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A4 용지 이런 거 놓고 쪽지라고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면서 나눠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봐야죠. 그리고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와서 이거 고발해야죠. 저는 반대했는데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돼요? 탄핵을 남발한다고요? 징계를 때리고 그 잘못된 사람들을 잘랐어야지. 자르지 않으니까 탄핵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번에 쭉 보면은요. 물론 이제 윤석열이가 워낙 찌질하니까 뽑아도 그런 자들만 뽑았겠지만 그래도 평생을 공직에 몸담았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간교하고 못돼 먹었는지 우리가 보잖아요. 한덕수, 추경호, 최상목, 조태용 이런 자들 한번 보십시오. 이런 자들을 보면서 부모님들 너 공부 열심히 해서 고시 합격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아니잖아요. 정말 이건 아니잖아요.